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아마 책 내용 몰라도 책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입니다.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짜리 사고뭉치 꼬마 제제의 가슴 저미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가 가슴을 저미기도 하기를 반복하는 제제. 애늙은이였다가도 정말 어린아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는 대목에선 제제의 상황과 내면에 더 공감하게 되는데요. 호기심과 감수성이 풍부한 제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새 제제가 되어 울고 웃고 있을 독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소설이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조숙하고 똑똑했던 제제는 실직자인 아빠와 공장을 다니는 엄마, 그리고 누나들, 형, 동생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제는 보통의 5살짜리 하는 다른 수준의 말과 행동으로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서 악동 취급을 받는데요. 가족들을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오해받게 만들기도 하면서 엄청난 매질을 견뎌야만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제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범을 벗어난 행동을 막기 위해선 그저 매만이 답이었던 환경인 거죠.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성장해야 할 나이임에도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다는 보도들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이라 더욱 애달픕니다. 그러나 제제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아저씨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뽀르뚜가 아저씨입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 빚어진 결핍들 속에서 간절히 사랑받고 싶은 제제는 사랑이 많은 뽀르뚜가 아저씨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에게 많은 사랑을 배우고 그리워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왜 책 제목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일까요? 오늘 제제와 뽀르뚜가 아저씨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인 민기뉴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저마다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큰 의미를 명글귀들과 함께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오와 상파울루를 잇는 고속도로변에 닿았다. 그 위로 트럭, 자동차, 진마차,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잘 봐 제제, 이걸 명심해. 우선 이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엔 저쪽을 잘 봐. 자, 건너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뛰어 건넜다. 무서웠지?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엔 너가 제대로 배웠나 보겠어. 우리는 다시 건너왔다. 이제 너 혼자 해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건널 것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건너! 나는 단숨에 길을 건넜다. 조금 기다리자 형이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와,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잘 살폈어야지. 내가 맨날 여기서 신호를 줄 순 없잖아. 돌아올 때 다시 연습하자. 지금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형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될 거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 박사야. 나도 크면 만물 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도 찍을 거고.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매냐?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매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제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마. 아저씨는 약간 미친 데다가 거짓말쟁이야. 정신병자 몰라.
또또까 형, 그럼 정신병자는 뭐야? 형은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했다. 아니야,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날 딱 한 번밖에 안 때렸어. 그것도 별로 안 아프게. 또또까 형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아저씨가 널 때렸어? 언제? 글로리아 누나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진진이 할머니 집에 보냈을 때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없어졌어. 여기저기 막 뒤지다가 진진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도 못 봤다는 거야. 아저씨랑 할머니가 집안을 뒤집어 엎다시피 하면서 찾았어. 그때 내가 구슬사기 1도스땅만 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끼 주머니에서 1도스땅을 꺼내면서 돈을 줄 테니 찾아봐라 해서 빨래통에 가서 안경을 꺼내왔거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 놈짓이었구나 라고 욕을 하면서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린 다음에 돈을 도로 뺏어갔어. 또또까 형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참, 매를 피해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았고. 야, 좀 빨리 가자. 이러다간 영영 못 가겠다. 난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 생각을 했다. 또또까 형, 어린애들도 퇴직자야? 뭐라고? 에드문드 아저씨는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잖아. 일도 안 하는데 시청에서 매달 아저씨한테 돈을 줘. 그래서? 애들도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주잖아. 퇴직자는 달라, 제제. 퇴직자는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느릿느릿 걷는 어른을 말하는 거야. 제제, 골치 아픈 생각 그만 좀 해라. 너는 아저씨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리고 너도 좀 다른 애들처럼 굴어.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조그만 머리로 그렇게 어려운 생각 좀 그만해. 너 계속 그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내 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 또또까 형이 어느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야. 마음에 드니? 하얀 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그저 평범한 집이었다. 문은 모두 잠겨있어 조용했다. 그런데 왜 이리로 이사하는 건데? 이리로 이사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울다리 너머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망고나무와 따마린드 나무가 보였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드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가 벌써 6달이 넘었어. 랄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고 있는 건 알아?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건 모르지? 이 바보야. 모두들 이사올 집에 낼 새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새가 8달치나 밀려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을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서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또또까 형, 까만 표범이랑 사자 2마리도 이리 데려올 거지? 당연하지. 닭장 뜯어오는 일을 할 사람이 머슴 같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리고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동물원을 뜯어다 여기에 다시 만들어줄게.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이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위해 새로운 놀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 봐, 제제.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얘기해봐. 나도 몰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배웠지? 진짜 배운 적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대부인 악마가 가르쳐줬을 거야. 또또까 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자백을 받아내려고 내 머리에 알밤을 먹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알 수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식구들 중에도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일주일 전쯤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진진이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에드문드 아저씨 옆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저씨는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경을 코끝에 걸쳐놓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읽는 걸 언제 배웠어요? 아마 6살이나 7살쯤 되었을 게다. 5살짜리도 배울 수 있나요? 하려면 뭐 왜 못하겠냐마는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지. 너무 어리니까 말이야.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는데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글자 카드로 배웠다. 기억 더하기 아는 가 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 진짜 모든 사람이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제제.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신문 좀 보자. 뒤뜰에 가서 구아버 나무에 열매가 열렸는지나 보러 가거라. 그러고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이네. 내 한숨소리가 컸는지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어서 말을 해봐라. 싫어요.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연금 받는 날부터 가르쳐주세요. 엥? 이 녀석 내일 모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들여다보았다. 모레가 무슨 요일인데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에 시내에서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잠깐만 제제. 달빛이 뭐냐? 영화에 나오는 하얀 말이요. 말 주인은 프레드 톰슨이고요. 길들인 말이에요. 아, 나무 바퀴가 달린 장난감 망아지 말이냐? 아니요. 나무로 된 말 머리에 막대기와 고삐를 단 망아지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계속 웃고 있었다. 알겠다. 그걸 사다 주면 넌 뭘 해줄래? 좋은 걸 해드릴게요. 뽀뽀 말이냐? 저는 뽀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껴안아줄 테냐? 문득 에드문드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내게 뭔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저씨에 대해 하던 말들이었다. 아저씨는 아내와 5 자녀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홀로 사는 데다가 걸음도 아주 느렸다. 아저씨가 천천히 걷는 게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아저씨의 자녀들은 아저씨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탁자를 돌아가 아저씨의 복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스쳤다. 망아지를 사준다고 하셔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해볼게요. 읽는 것 말이에요. 제제, 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가르쳐줬니?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어요. 개이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 품을 벗어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보시려면 금요일에 망아지를 사갖고 오세요. 며칠 후 저녁 되었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회사인 라이트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장난치지 마, 제제.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좋아, 제제.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는 나를 안아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제, 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누나, 난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니? 아니면 진진이 할머니시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뚜뚜까 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너가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 그치?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정말 형한테 얘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됐다, 이 바보. 그렇게 빨리 글을 배웠으니까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희우 쌍팔로 고속도로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자. 학교에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가지 건너줄 것 같아. 내가 네 종도 아니고 넌 잘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배워봐. 얘따 망하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 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있던 진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얘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히 읽네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이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이 녀석. 내 이름을 주제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넌 태양이 될 거야. 별들이 내 주변에서 빛나게 될 게다.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저씨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이집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너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이야기해주마.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썼다. 게다가 어려운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한동안 망아지를 쓰다듬다가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맞다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오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잇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팅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누나의 남자친구는 늘 산책을 이렇게 푸팅이라고 말했다. 그 사탕은 식구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지 말라고 주는 임박음용이었다. 나는 그래서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조차 푸팅이 무엇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사내아이에게는 듀란드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재형, 동물원 놀이 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이 주먹수를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그리고 줄리뉴 아저씨네의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도 몰랐다.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어른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잉꼬랑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무지갯빛 금강 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속속들이 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라는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재요, 이제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2마리 암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우리에서 누나들의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사자 2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18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기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희한테 배울 점도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쟤처럼 장난이 심하진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 애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아휴, 집에선 허구한 날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계열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줌마네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계열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랫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비치는 소리가 들렸다. 파울린이 그 못된 아들놈이에요.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루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 많이 가봤으니까.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들은 이야기다. 아저씨는 어느 날인가 나를 동물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가더라도 아저씨의 그 느린 걸음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시간에 도착할 게 뻔했다. 토토과 형은 아버지와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 마음에 가장 드는 동물원은 빌라 이자벨 구역 드루몽 남작거리에 있는 거야. 드루몽 남작이 누군지 넌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 걸 알기에는 아직 어리니까. 남작이란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의 친한 친구였을 거야. 하느님이 동물 도박과 동물원을 만드실 때 그분이 도와드렸을 거야. 네가 조금 더 크면. 누나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조금 더 크면 뭐라고? 조그만 게 많이 드문네. 네가 크면 동물하고 동물 번호도 가르쳐주겠다고. 20까지만. 20에서 25 사이엔 암소, 항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다는 건 기억나는데 동물의 정확한 번호는 까먹었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내게 틀리게 가르쳐주긴 싫으니까.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작은 오두막집 좀 불러줘. 여기 이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니야, 우린 벌써 동물원에서 돌아왔어. 노래가 엄청 길어. 네가 좋아하는 데만 부를게, 응? 그게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아마? 나는 가슴을 쭉 폈다. 노래를 끝냈다.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혹시 누나들이 포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난 작은 오두막집을 끝까지 다 부르고 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그리고 너의 스쳐간 사랑도 부르고 라모나까지 불렀다. 라모나는 가사가 다른 두 가지를 모두 불렀다. 그래도 변화의 주춤은 전혀 없었다. 그러자 눈앞이 깜깜해졌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차라리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자, 랄라 누나. 때릴 테면 때려. 매를 맞으려고 누나 쪽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누나가 슬리퍼를 내리칠 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고 있었기에 이를 꽉 물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턴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다. 엄마는 피로해지진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했다. 엄마가 토토과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의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잊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안토니오 형도 타마린드 나무를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상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기엔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조그마한 라임 오렌지 한 그루뿐이었다. 난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난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너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는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 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도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무까지 좀 봐. 그래, 이 나무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마가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네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이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틱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네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네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 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젠 약간 흔들어봐. 그리고 눈을 감아봐. 역시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애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 지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는 헤어지지 않아.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제제,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두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는 누나 망고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 또또과 형 나무는? 그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해 줄게. 또또까 형, 새 집에 가봤어? 아니, 넌? 틈나는 대로 자주. 오, 웬 정성이야? 민기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민준이는 또 어떤 악마야? 내 라임 오렌지 나무야. 썩 어울리는 이름인걸? 넌 이름 짓는 데는 뭔가 있어. 형은 씩 웃고는 망아지 달빛의 새로운 몸이 될 막대기를 계속 갈았다. 그래, 어떻든? 조금도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밤낮 쳐다보고 있으면 잘하지 않아. 어때? 예쁘게 되어가지? 이런 막대기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지? 응, 형. 형은 어떻게 뭐든지 그렇게 잘 만들어? 형은 새장, 닭장, 울타리, 작은 문 모두 만들잖아. 누구나 다 나비넥타이를 맨 시인이 되려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너도 맘만 먹으면 배울 수 있어. 아니야. 그런 건 소질이 있어야 돼. 형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에드문드 아저씨가 내게 새로 가르쳐 주었음직한 이 말이 못마땅하다는 듯 웃었다. 행복한 사람은 손가락을 입에 문 채 잠든 꼬마 임금님 뿐이었다. 나는 동생 가까이에 망아지를 세워놓았다.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이 흐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귀여운 내 동생. 온 집안이 어둠에 잠겼을 때 나는 낮은 소리로 형에게 물었다. 빵 맛있었지? 안 그래, 또또까 형? 모르겠어. 안 먹었어. 왜? 목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이제 자자. 자고 나면 다 잊게 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스락거렸다. 어딜 가려고 그래, 제제. 문 밖에 운동화를 내놓으려고. 그러지 마. 내놓지 않는 게 차라리다. 내놓을 거야.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 있잖아, 형. 난 선물을 받고 싶어. 딱 하나만이라도. 아주 새 거로. 나만의 건 말이야. 형은 내게 등을 돌려 베개 밑에 머리를 파묻었다. 잠에서 깨기가 무섭게 나는 또또까 형을 불렀다. 형, 내다보자. 있을 거야. 나라면 보지 않겠어. 그래도 난 볼래. 난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운동화는 텅 비어 있었다. 또또까 형이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내가 뭘 했니? 온갖 감정이 뒤섞여 북받쳐 올랐다. 그것은 증오와 반항과 슬픔이었다. 참을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빠가 가난뱅이라서 진짜 싫어. 운동화를 떠난 눈길은 그 옆에 놓인 슬리퍼로 옮겨갔다. 아빠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빠의 눈은 슬픔으로 굉장히 커져 있었다. 눈이 커지고 커져서 방구 극장의 스크린만해 보였다. 마음이 쓰라림이 너무나 커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그런 눈이었다. 아빠는 잠시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말없이 지나쳐갔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아빠는 서랍장 위에 놓인 모자를 짚고는 다시 나가버렸다. 그제서야 또또까 형이 내 팔을 때렸다.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제제.
이 뱀 같은 녀석. 그러니까. 형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입을 다물었다. 아빠가 거기 계신지 몰랐어. 나쁜 자식. 감정도 없는 놈. 너는 아빠가 오래전부터 실직자라는 걸 알잖아. 내가 어제 음식을 삼킬 수 없었던 것도 아빠 때문이야. 너도 이 다음에 자식이 생기면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될 거야.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난 아빠를 못 봤어, 형. 정말 못 봤어. 내 앞에서 꺼져. 넌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꺼져버려. 나는 길거리로 뛰쳐나가 아빠의 다리에 매달려 실컷 울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쁜 애였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침대에 앉아 여전히 텅 빈 채로 같은 자리에 놓여있는 운동화를 바라보았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내 마음처럼 텅 비어있는 운동화를. 세상에, 어째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모두들 슬퍼하는 이때에 어째서 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점심 땐 무슨 낯으로 아빠를 뵙지? 과일 샐러드도 못 삼킬 거야. 극장 스크린처럼 큰 아빠의 눈동자가 나를 쫓아다니며 쳐다보았다. 눈을 감아도 그 큰 눈이 보였다. 발꿈치에 구두 닦이통이 부딪혔다. 그러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그렇게 하면 아빠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지도 몰랐다. 나는 또또과 형이 구두 닦이통을 열었다. 그리고 형이 검정 구두약을 꺼냈다. 내 것은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거리로 나왔다. 구두 닦이 통의 무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아빠의 눈을 밟아 아빠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지만 난 한 푼도 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위는 점점 심해졌다. 구두 닦이통 끈 때문에 한쪽 어깨가 쓰려 다른 쪽 어깨에 맸다. 목이 말라 시장에 있는 공동수도에서 물을 마셨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다니게 될 초등학교 교문 계단에 앉았다. 구두 닦이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니 온몸에서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인형처럼 얼굴을 무릎에 얹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에는 아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팔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생각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누군가가 발로 내 구두 닦이통을 톡톡 찼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어이, 구두 닦이. 그렇게 졸다가는 돈을 못 벌지.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들었다. 카지노 수의 꽃기녀 아저씨였다. 아저씨가 구두 닦이통에 발을 올려놓자 나는 우선 헝겊으로 구두를 닦았다. 그리고 물로 구두를 적신 후 훔쳐냈다. 그 다음 조심스레 구두약을 발랐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바지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는 내 말대로 했다. 오늘 같은 날에 구두를 닦니 제제? 오늘처럼 돈이 절실한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는 잘 지냈니? 그저 그랬어요. 내가 구두솔로 통을 두드리자 그는 발을 바꿨다. 나는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 쪽을 마저 닦았다. 그리고 양쪽 구두에 모두 광을 냈다. 구두를 다 닦고 난 뒤 통을 두드리자 그는 발을 내려놓았다. 얼마지 제제? 200케이스예요. 겨우 200케이스만 받아? 모두들 400케이스를 받던데? 인류 구두 닦기가 되면 그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아니에요. 그는 500케이스를 꺼내 내게 주었다. 아저씨, 나중에 주실래요? 아직 한 푼도 못 벌었거든요. 거스름돈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럼 또 보자. 주머니에 돈이 생기자 잠시 기운이 솟는 듯 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이미 오후 2시가 넘었고 사람들도 제법 많이 오갔지만 구두를 닦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돈을 내고 구두의 먼지를 털어내려 하지 않았다. 빌라 보아스댁 앞에 이르렀다.
너른 정원의 바닥은 시멘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세르지뉴가 멋진 자전거를 타고 화단 사이를 돌고 있었다. 난 대문 창살 사이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전거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알루미늄으로 된 몸통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세르지뉴는 나를 발견하고 불하는 듯이 속도를 냈다가 커브도 돌고 끽 소리를 내며 브레이크도 걸었다. 그러다가 내게 다가왔다. 마음에 드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야. 대문 가까이로 오면 더 잘 보일 거야. 세르지뉴는 또또카 형과 동갑내기로 같은 반 친구였다. 세르지뉴는 에나멜 칠을 한 구두에 흰 양말을 신고 빨간 멜빵까지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맨발인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게다가 구두는 모든 게 비칠 정도였다. 아빠의 눈마저 구두에 비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무슨 일 있어, 제재? 너 이상하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가까이서 보면 자전거가 더 멋있을 것 같아.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았어? 그는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려 대문을 열었다. 엄청 많이 받았어. 전축 한 대랑 양복 3벌이랑 동화책 여러 권, 그리고 긴 색연필 한 타스, 그리고 장난감 한 상자랑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비행기, 그리고 하얀 돛담배. 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또카 형이 말한 부자를 좋아하는 소년 예수를 생각했다. 왜 그래, 제재? 아무 일도 아니야. 참, 너도 많이 받았니? 나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우리 집은 올해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아. 아빠가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셔서.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희는 밤이랑 개암나무 열매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신 거야? 진진이 할머니께서 만드신 빵하고 커피만. 세르지뉴가 무언가를 골몰이 생각했다. 제재, 만일 내가 널 초대한다면 들어올래?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들어가자. 엄마가 한 상 차려주실 거야. 케이크도 많아. 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최근 며칠 동안 얼마나 많은 과실을 받았던가. 지저분한 애를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이런 말을 들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야. 고맙지만 싫어. 좋아.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밤을 한 뭉치 싸달라고 할게. 너 동생 갖다 줄래? 아니야. 가져갈 수 없어. 난 일을 끝내야 해. 세르지뉴는 그제서야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것이 구두닦이 통이라는 걸 알아보았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구두를 닦으려는 사람은 없을 텐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겨우 10도스당 벌었어. 500케이스는 동량에서 얻은 거야. 아직 2도스당이 더 필요해. 뭐 하려고, 제재?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꼭 필요해. 세르지뉴가 씩 웃더니 아주 너그러운 제안을 내놓았다. 너 내 구두 닦아줄래? 그럼 10도스당 줄게. 그건 곤란해. 난 친구한테는 돈을 안 받거든. 그럼 내가 돈을 주면, 아니 200케이스를 빌려주는 건 어때? 천천히 갚아도 돼? 언제라도 좋아. 나중에 구슬로 갚아도 돼. 그렇다면 좋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2입을 꺼내주었다. 걱정하지 마. 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금통이 꽉 찰 정도거든. 나는 자전거 바퀴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진짜 멋있어. 너가 커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면 그때 빌려줄게. 알겠지? 알았어. 나는 구두 닦이통을 달그닥거리며 재난과 기아 상점으로 온몸을 흔들며 달려갔다. 문을 닫을까봐 걱정이 되어 총알처럼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저씨, 그 비싼 담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는 내 손에 들린 돈을 보고 담배 2갑을 집어들었다. 설마 내가 피우려는 건 아니겠지, 제재? 뒤에서 한마디 들려왔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린애한테. 가게 주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이수님을 몰라서 그래. 이수님은 상상을 초월해. 아빠 드릴 거예요.
손바닥에 담뱃갑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만져보니 기분이 나아졌다.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그거야 네 마음이지. 아빠께 이걸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진짜냐 제제? 아빠는 너에게 뭘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주셨어요. 불쌍한 아빠. 아빠는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셨거든요.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그는 감격한 것 같았다. 상점 안의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아저씨께서 받으신다면 어느 곳이 좋겠어요? 둘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애써 마련한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아빠는 없단다. 그럼 이걸로 싸주세요. 주인은 담배를 쌌다. 포장된 것을 내게 건네줄 때는 약간 머뭇거렸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것 같은 눈치였다. 내가 돈을 내자 그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고맙다 제제.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부엌에만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모두들 외출했는지 아빠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는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턱을 괴고 있었다. 아빠, 왜 그러니 제제? 아빠의 목소리에는 전혀 화난 기색이 없었다. 하루 종일 어디 갔었니? 나는 구두닦이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포장된 담배를 꺼냈다.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아빠 드리려고 아주 좋은 걸 샀어요. 아빠는 가격을 짐작하신 듯 빙그레 웃었다. 마음에 드세요? 가장 멋있는 거였어요. 아빠는 웃으며 담뱃갑을 뜯어서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나만 피워보세요, 아빠. 나는 불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다. 성냥 하나를 그어 아빠의 입에 물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기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불 꺼진 성냥개비를 바닥에 버렸다. 그러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속이 찢어질 것 같았다. 온종일 나를 괴롭히던 그 커다란 고통이 모두 폭발하여 솟아올랐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말숙이 면도한 얼굴과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단지 아빠, 아빠. 내 목소리는 눈물과 흐느낌 속으로 잦아들었다. 아빠는 팔을 벌려 나를 꼭 보듬어 주었다. 울지 마라 얘야.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일생 동안 울어야 할 일이 한이 없겠다. 아빠, 그럴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안다. 알고 말고. 내 말에는 일리가 있어서 화가 나지 않았다. 아빠는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내 얼굴을 받쳐들고 옆에 놓여있던 냅킨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훨씬 나아졌구나. 나는 손을 뻗어 아빠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커다란 스크린 같은 아빠의 눈을 예전처럼 돌려놓으려고 가볍게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그 눈이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았다. 담배를 마저 피워야지. 나는 아직도 북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더듬거렸다. 아빠가 절 때리시겠다면 반항하지 않겠어요. 막 때리셔도 좋아요. 알았다 제제. 이제 그만 됐다. 아빠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의 울음도 함께. 그리고 찬장에서 접시를 꺼냈다. 글로리아 누나가 너 주려고 과일 샐러드를 남겨두었다. 나는 좀채 삼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아빠는 작은 숟가락으로 과일 샐러드를 내 입에 떠넣어 주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안 그러니 제제? 나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처음 몇 숟가락은 쓴맛이 났다. 내 흐느낌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새집, 새로운 생활, 작고 소박한 희망. 나는 집마차 꼭대기에 아르스티데스 아저씨와 그의 조수 사이에 앉아 있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아주 좋았다.
포장이 안 된 길을 벗어나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다. 우리 곁으로 멋진 차가 지나갔다. 저기 포르투갈 사람 마누엘 발라다리스의 차가 지나가요. 우리가 아수지스 거리의 모퉁이를 지날 때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아침을 가득 채웠다. 저기 좀 보세요,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지나가요. 넌 모르는 게 없구나. 기적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거리에는 말발굽 소리만 따각따각 들릴 뿐이었다. 나는 진마차가 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 것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다. 하지만 튼튼했고 짐싹도 저렴했다. 2번은 왕복해야 우리 집 고물들을 다 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당나귀도 그리 튼튼해 보이진 않았지만 나는 아저씨의 비위를 맞춰주기로 했다. 굉장히 좋은 마차네요, 아저씨. 아직은 쓸만하지. 당나귀도 아주 멋져요. 이름이 뭐예요? 시가노. 그는 이야기를 나눌 마음이 별로 없어 보였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은 날이에요. 생전 처음 마차도 타보고 포르투갈 사람 차도 봤고 망가라치바 기적 소리도 들었잖아요. 하지만 아무런 대꾸가 없어 멋쩍어졌다.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기차인가요? 아니다. 이 노선에서만 중요하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른들을 이해하는 것은 때때로 정말 힘이 든다. 새 집에 도착하여 나는 아저씨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살갑게 대하려고 애썼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우리를 방해하지만 않아도 그게 도와주는 거다. 어디 가서 놀고 있거라. 들어갈 때 부르마. 나는 그의 말대로 그 자리를 떴다. 민기뉴, 이제 우리는 늘 가까이 살게 됐어. 다른 나무들이 네 발밑에도 못 따라올 정도로 예쁘게 꾸며줄게. 있잖아, 민기뉴. 난 방금 큰 마차를 타고 왔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달리는지 꼭 영화에 나오는 포장마차 같았어. 내가 보고 듣는 걸 모두 너에게 얘기해줄게. 알았지? 나는 잡초가 무성한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흐르는 구정물을 바라보았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 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아마존. 그래, 맞다, 아마존. 저 강 하류엔 사나운 인디언을 잔뜩 태운 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안 그러니, 민기뉴? 말도 마. 왜 아니겠어. 겨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아리스티데스 아저씨가 문을 닫으며 나를 불렀다. 여기 있을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돌아갈래? 여기 있을래요? 엄마랑 누나들도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는 집 안팎을 구석구석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면도 차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싶어서 난 얌전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여자용 검정 스타킹을 다시 찾아냈다. 그것을 끈 모양으로 말아 발끝을 잘라낸 다음 긴 연줄을 묶었다. 멀리서 천천히 줄을 잡아당기면 꼭 뱀 같았다. 컴컴한 밤이라면 성공할 것 같았다. 밤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새 집이 모두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가족끼리 다정하게 지내던 일은 먼 옛날만 같았다. 나는 대문 앞에 앉아 망을 봤다. 길에는 전봇대의 희미한 불빛뿐이었고 큰 파두나무 울타리는 곳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장에는 분명히 야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야근은 8시를 넘긴 적이 없었다. 9시는 좀처럼 되지 않았다. 잠시 공장 생각을 해보았다. 난 공장이 싫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공장의 슬픈 작업 신호는 더욱 싫었다. 공장은 아침에 사람들을 집어삼켰다가 밤이 되면 지친 사람들을 토해내는 용 같았다. 게다가 스코트필드 씨가 아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싫었다. 기회다. 저기 어떤 여자가 온다. 팔밑에 양산을 끼고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샌들 뒷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대문 뒤로 달려가 숨었다. 그리고 뱀의 손잡이를 시험해 보았다. 말을 잘 들었다. 완벽했다. 나는 줄을 손가락에 끼우고 울타리 그늘에 몸을 숨겼다. 샌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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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다.
나는 뱀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뱀은 천천히 길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여자가 어찌나 크게 비명을 질렀던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깬 것이다. 여자는 핸드백과 양산을 공중에 내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뱀이 나왔어요. 살려줘요. 문이 죄다 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가 부엌으로 뛰어들었다. 빨래통 뚜껑을 급히 열고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뚜껑을 닫았다. 놀란 마음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오 하느님 맙소사, 6달 된 뱃속의 애가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 나는 후회를 지나서 두려움이 떨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여인의 울음과 탄식은 그치지 않았다. 정말 못 참겠어요. 치가 떨려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뱀인데. 오렌지 꽃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사람들이 몽둥이랑 도끼랑 길을 비출 등불을 들고 뱀을 쫓으러 갔으니 안심하세요. 헝겊조가리 작은 뱀 때문에 이런 난리라니. 정말 큰일은 우리 집 식구 중에 엄마랑 잔디랑 누나랑 랄라 누나가 함께 나간 것이다. 여러분, 뱀이 아닙니다. 낡은 여자 스타킹이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뱀을 걷어들이는 걸 잊었던 것이다. 이젠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다. 뱀 끄트머리에 끈이 달려있었고 그 끈은 우리 집 뒤뜰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자 낯익은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바로 그 녀석 짓이군.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뱀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대 밑을 뒤졌으나 나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갈 때 난 숨조차 쉬지 않았다. 집 밖 뒤뜰에서도 나를 찾았다. 잔디라 누나가 뭔가 생각해낸 듯 싶었다. 어디 숨었는지 알 것 같아. 누나는 빨래통 뚜껑을 열고 내기를 잡아 올려 식당까지 끌고 갔다. 이번엔 엄마도 아주 세게 때렸다. 마치 슬리퍼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맞는 횟수도 줄일 겸 아픔도 덜 겸 송아지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이 나쁜 녀석아, 넌 6달 된 아이를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랄라 누나가 빈정댔다. 어쩐지 이사와선 잠잠하다 했더니 어서 가서 자,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나는 엉덩이를 만지며 침대에 엎드렸다. 다행히도 아빠는 카드놀이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머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매맞은 곳을 낫게 하는 데는 역시 침대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괜히 할 일이 2가지 있었다. 우선 안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펴볼 작정이었다. 뱀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슬쩍 집어 셔츠 밑에 숨겨올 작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뱀은 없었다. 그만한 뱀을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진진이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할 말이 있었다. 있잖아요, 아저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다 끝나간다. 끝나면 얘기하자. 얼마 안 있어 아저씨는 카드를 섞었다. 점괘가 떨어졌나요? 아니, 아저씨는 카드를 산처럼 쌓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래 제제, 할 얘기가 돈 얘기냐? 그리고 손가락으로 비볐다. 얘기해봐라. 혹시 굿을 살 돈 좀 있으세요? 아저씨는 웃었다. 돈이라 어디 보자. 아저씨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하자 내가 재빨리 말렸다. 농담이었어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저씨는 나의 조숙함을 좋아했다. 내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게 된 이후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저씨는 노래하지 않고도 노래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나는 작은 오두막집 한 소절을 불렀다. 그러니까 방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맞아요. 전 소리내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나의 순진함에 웃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땐 제 속에 작은 새가 있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그런 새가 있다니 정말 놀랐구나. 아저씨,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 작은 새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얘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소리내어 말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혼동하는 것을 재밌어 했다. 내가 설명해주마, 제제. 그게 뭔지를 아니? 내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커가면서 너가 속으로 말하고 보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해. 생각이 생겨났다는 것은 너도 이제 곧 내가 말했던 그 나이. 철드는 나이 말인가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이 자라고 커서 우리 머리와 마음을 모두 돌보게 돼. 생각은 우리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된단다. 알겠어요. 그럼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걸 도와주려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러면 하느님은 그 새를 너처럼 영리한 다른 꼬마에게 넣어주시지. 아주 멋진 일 아니니? 나는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해서 웃었다. 예, 이젠 가봐야겠어요.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기뉴에게로 갔다. 민기뉴, 나 할 일이 있어서 왔어. 뭔데? 같이 기다리자. 그래. 나는 민기뉴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것. 뭐라게?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어떨까, 민기뉴? 잎사귀 모양이 크고 잘생긴 흰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민기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열었다. 내 메마른 가슴에서 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새야, 훨훨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널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왠지 가슴이 허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은 영 가시지가 않았다. 제제, 저것 봐. 새가 구름가에 앉았어. 나도 봤어. 나는 머리를 민기뉴 가슴에 기대고 멀리 사라져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새랑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민기뉴 가지에 얼굴을 돌렸다. 민기뉴, 응? 내가 울면 복이 흉할까? 바보야. 우는 건 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글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내 가슴 속 새장이 텅 빈 것 같아. 나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민기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큰 종을 쳐. 하지만 교회 종만큼 크진 않아. 알겠니? 운동장에 모여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를 네 줄로 세우셔. 그 다음 개미 한 마리 남지 않고 모두 교실로 들어가지. 우리는 책상에 앉는데 책상은 위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소지품도 넣을 수 있어. 앞으로 나는 국가들을 배울 거야. 선생님 말씀이 훌륭한 브라질 국민이 되고 애국자가 되려면 조국의 국가들을 알아야 한대. 노래를 배우면 불러줄게. 알았지, 민기뉴?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싸움도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얘, 그 꽃 어디에 쓸 거니? 아주 깔끔한 여자아이였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공책과 책이 들려있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따내렸다.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왜?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은 모두 선생님께 꽃을 갖다 드리거든. 남학생이 그래도 될까? 선생님을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상관 있니?
그러니? 그래.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께 꽃을 드리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못생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눈가에 난 점만 없었어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 가끔 생크림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분은 그 선생님뿐이었다. 그때부터 다른 반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든 반에선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은 병에 꽃이 있었다. 오직 우리 선생님 병만이 늘 비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었다. 민기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사는 왕자처럼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수업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서랍 속에 악마를 가둬두고 딴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너도 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민기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 그렇다면 비밀 한 가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을래. 나는 민기뉴에게 화가 나서 나와버렸다. 그러나 민기뉴는 내 화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고도프레드가 우리 교실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고도프레드는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단지 그가 병에 꽂힌 꽃을 가리킨 것뿐이었다. 그가 나갔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나를 불렀다. 제제, 할 얘기가 있다. 잠깐 남아있어라. 선생님은 한없이 핸드백을 뒤적였다. 마치 내게 말을 꺼낼 용기를 핸드백 속의 물건들 사이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제제, 고도프레드가 너에 대해 아주 나쁜 얘기를 하더라. 그게 사실이니?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꽃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르지뉴 집 정원으로 갔어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재빨리 들어가 꽃을 하나 꺾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꽃이 엄청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큰 도둑질이 아니라도 아무튼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하느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들도 하느님 거예요. 내가 조리 있게 대꾸하자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 병만 늘 비어있는 곳이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가끔 선생님께선 생크림빵을 사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매일 주고 싶어도 너가 종종 사라져버렸어. 전 매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간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몰래 슬쩍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올빼미를 못 보셨어요? 올빼미가 누군데? 저만큼 작은 흑인 여자애예요. 꼭대기에 머리를 틀어 끈으로 묶은 애요. 아, 도로텔리아 말이구나. 네, 선생님. 도로텔리아는 저보다 더 가난해요. 다른 여자애들은 그 애가 깜둥이인데다가 가난뱅이라서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앤 매일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전 선생님께서 주신 돈으로 산 생크림빵을 그 애하고 나눠 먹었어요. 선생님은 이번엔 아주 오랫동안 코에 손수건을 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가끔 저 대신 그 애한테도 돈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애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세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요. 게다가 모두 아직 어리고요. 우리 진진이 할머니께서도 토요일마다 그 애 집에 쌀과 콩을 갖다 주시며 돕고 계세요. 저도 엄마가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제 생크림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전 선생님이 우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꽃을 훔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게 아니다, 제제. 이리 와봐라. 그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을 속이고 싶진 않아요. 전 마음씨가 곱지 않아요. 선생님께서는 집에서 제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상관없어. 내겐 너가 아주 고운 애란다. 앞으로는 너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 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나는 민기뉴가 내 계획을 눈치채고 웃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런데 넌 박쥐에 미쳐있잖아. 미쳐있긴 미쳐있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이번엔 내가 웃었다. 빨리 말해. 네 호기심도 못 말려. 넌 늘 내게 다 털어놓잖아. 결국엔 항상 다 얘기하면서. 너도 말 안 하고는 못 베길걸? 있잖아, 민기뉴. 나는 7시에 집에서 나가잖아. 그렇지? 모퉁이에 닿으면 7시 5분이야. 그런데 포르투갈 사람은 담배를 사려고 7시 10분에 제난과 기아 상점 모퉁이에 차를 세우거든? 며칠 내로 용기를 내서 그 차에 매달리려고 궁리 중이야. 넌 그럴 용기가 없어. 민기뉴, 내가 용기가 없다고? 두고 봐. 내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다. 차가 멈추고 그 사람이 내렸다. 민균이 도전적인 말이 내 두려움과 용기를 뒤죽박죽 섞어 놓았다.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자존심이 내 발걸음을 재촉했다. 난 상점을 돌아 벽 모퉁이에 몸을 반쯤 숨겼다. 책가방에다 운동화를 집어넣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던지 상점 안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왔다. 차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못하면 영영 못하는 거야, 민기뉴. 나는 후다닥 달려나와 있는 힘을 다해 바퀴에 매달렸다. 두려움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었다. 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멀었지만 친구들에게 승리의 순간을 보여줄 생각으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떴다. 야호! 내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웠는지 누가 차에 치였는가 보려고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문을 열고 나왔다. 내 몸이 땅에서 50cm쯤 위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귀는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내 계획에 뭔가 잘못이 있었다.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포르투갈인의 우거지상은 더 험악해졌고 눈에는 불똥이 튀었다. 이런 강 큰 녀석 같으니라고. 내 놈이었군. 콩할 만한 녀석이 겁도 없이. 그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한쪽 귀를 잡았던 손을 놓고 주먹을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다. 요놈, 내 놈이 매일 내 차를 노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오늘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할 맘이 안 나도록 말이야. 아픔보다 창피를 당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이 야만인에게 욕을 잔뜩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 생각을 알아챈 듯 다른 한 손으로 나를 위협했다. 입이 있으면 말해봐. 욕을 해보라고. 왜 아무 말도 못하지? 고통과 수치와 이 광경을 고소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웃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이 마구 솟았다. 포르투갈 사람이 계속 나를 놀렸다. 아니 꼬마 녀석아, 왜 욕도 못하는 거야?
머리끝까지 분통이 치밀어 올라 잔뜩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지금은 말 못해요. 하지만 생각 중이에요. 이 다음에 커서 아저씨를 죽이겠어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고 주위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그래? 어디 커봐라 이 꼬마 녀석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내게 줄 것이 있다. 그는 내기를 놓더니 순식간에 나를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엎어놓았다. 그리고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딱 한 대. 그런데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나는 엉덩이가 창자에 붙어버리는 줄만 알았다. 그제서야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민기뉴, 내가 말했지? 거의 매일같이 그런다니까? 날마다 나를 기다리다가 경적을 울리는 거야. 경적은 딱 3번 울려. 어제는 아예 작별 인사까지 하더라고. 넌 어떻게 했는데? 모르는 척했지. 전혀 못 본 척해. 그 사람도 아마 겁이 날 거야. 너도 알겠지만 난 곧 6살이 될 거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른이 되잖아. 그 사람이 너가 무서워서 너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 확실해. 잠깐만 상자 가져올게. 민기뉴는 꽤 많이 자랐다. 이제는 가지 위로 오르기 위해서 밑에 상자를 받쳐야 할 정도가 되었다. 됐어. 계속하자. 나무 꼭대기에 오르면 내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있잖아 민기뉴.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구아버 열매가 노래지기 시작했어. 물이 괜찮게 올랐을 거야. 그 아줌마한테 들키지 않는 게 문제지. 민기뉴, 오늘 벌써 3차례나 맞았거든? 알지? 내가 여기 왔다는 건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나 악마는 결국 나를 민기뉴에게서 내려와 파두나무 울타리로 가도록 만들었다. 오후의 산들바람은 구아버의 향기를 내 코로 실어 날랐다. 아니, 향기가 나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다. 여기서 살펴봐. 저기 저 닭장 치워.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 악마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바보야, 뛰어가. 아무도 없어. 아줌마는 이 시간이면 일본 여자네 가게에 채소 사러 간단 말이야. 베네딕트 아저씨? 무슨 소리야. 그 아저씨는 눈도 나쁘고 잘 듣지도 못해. 아저씨가 눈치채더라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 나는 울타리를 끼고 개울가로 갔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다. 그 전에 민기뉴에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신호를 주었다. 내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 치고 있었다. 에우제니아 아줌마는 장난이 아니었다. 하느님도 못 말릴 정도로 수다쟁이였던 것이다.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가 부엌 창문에서 들렸다. 무슨 짓이니? 난 공을 주워러 왔다든가 하는 거짓말로 둘러댈 생각은 하지 못하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려서 펄쩍 개울가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다른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아팠던지 비명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매를 2번이나 더 맞을 형편이었다. 벌을 받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남이 구아버 열매를 훔치려다가 왼발에 유리 조각이 박힌 것 때문에 1번 해서 2번을 맞게 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꾹 참았다. 너무 아파 아득해진 정신으로 유리 조각을 빼냈다. 낮은 신음소리를 토하며 피가 더러운 개울물과 섞이는 것을 보았다. 어떡하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지만 나머지 유리 조각도 빼냈다. 하지만 피를 어떻게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단지 아픔을 줄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꽉 잡았다. 무조건 참아야 했다. 이미 저녁이 다 되어 엄마, 아빠, 그리고 랄라 누나도 곧 돌아올 참이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나를 발견한다면 회초리 침질이 시작될 참이었다. 어쩌면 3사람이 번갈아가며 회초리를 들지도 몰랐다. 나는 정신이 멍해졌지만 울다리 넘어 라임 오렌지 나무 위까지 깡충발로 가앉았다. 아직 아픔은 전혀 가시지 않았지만 토하고 싶은 기분은 가라앉았다. 망 좀 봐줘 민기뉴. 민기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다. 나만큼 피를 보는 것을 싫어했다. 맙소사, 어떡하지? 또또가 형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글로리아 누나도 있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부엌에 있을 것 같았다. 나를 때리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쩌면 뇌기를 잡아당기거나 다시 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을 녹일 방법을 생각하며 부엌까지 절름거리며 걸어갔다. 누나는 헝겊에 술을 놓고 있었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다. 나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흐느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는 수틀에서 손을 떼었다. 왜 그래 제제? 아무것도 아니야, 누나. 왜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너가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그렇지. 오늘은 벌써 3차례나 맞았단 말이야, 누나. 그래서 안 맞아도 될 걸 맞았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덮어놓고 때리기부터 한단 말이야. 15살 글로리아 누나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걸 눈치챌 수 있었다. 차라리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는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제제, 난 널 무척 좋아해. 거짓말하지 마.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오늘 사람들이 또 날 때리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어? 이제 어두워서 장난도 칠 수 없고 그러면 매맞을 일도 없잖아. 하지만 벌써 일을 저질렀는데. 누나는 수트를 놓고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피에 흠뻑 젖어 있는 내 발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마옵소사 아가, 어디서 그랬어? 시작부터 승리한 거나 다름없었다. 누나가 내게 아가라고 할 때는 내가 안전하다는 징조였다. 누나는 나를 안아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재빨리 소금물이 든 대야를 가져다가 내 발치에 놓고 무릎을 꿇었다. 많이 아플 거야, 제제. 지금도 엄청 아파. 세상에, 손가락 3개 정도는 베었어. 어쩌다 이런 거야, 제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알았지, 누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할게. 매맞지 않게 해줘. 알았어. 얘기 안 할게. 근데 어떡하지? 발을 헝겊으로 싸면 식구들이 알아차릴 텐데. 그리고 내일 아침엔 학교도 못 갈 거야. 그러면 다 들통나잖아. 학교엔 갈 거야. 정말이야. 저 모퉁이까지 신발 신고 가면 그 다음엔 쉬울 거야. 그럼 들어가서 자. 발을 쭉 뻗고 있어. 안 그러면 아파서 내일 걷지도 못해. 누나는 절뚝거리는 나를 침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먹을 거 갖다 줄게. 누나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나는 누나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내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는 내게 옷을 입혀주고 운동화를 신겨주면서 안쓰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갈 수 있겠어? 견딜만해. 히오 상파울로 고속도로에서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안 할게. 어제 말한 건 진심 아니지? 거짓말이야. 근데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이 상해. 누나는 내 더벅머리 금발을 쓰다듬으며 나를 보내주었다. 난 거리에 나갈 때까지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면 아픔이 가실 것 같았다. 그러나 발이 직접 땅에 닿으니 공장벽에 기대어 천천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이렇게 해선 도저히 학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동차 경적이 3번 울렸다. 재수없는 놈. 남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자라 약을 올리려 하다니. 차는 내 곁에 바짝 멈춰섰다. 그가 몸을 쑥 내밀고 물었다. 고마야, 발을 다친 거냐?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가 요 녀석이라고 부르지 않아 아무 대꾸도 않고 몇 걸음을 더 걸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어 차를 몰아 내 곁을 지났다. 차는 차선을 약간 벗어나 비스듬히 벽에 붙으며 내 길을 가로막았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커다란 몸집에 기가 죽은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많이 아프니 꼬마야? 나를 때렸던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뚱뚱한 몸을 굽혀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다정함이 내게 전염되는 것 같았다. 보아하니 심하게 다친 모양이구나. 어쩌다 그랬니? 나는 대답을 하려다가 약간 울먹이고 말았다. 유리 조각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니? 나는 손가락으로 그 깊이를 어림잡아 보였다. 그 정도면 꽤 중상인데 왜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보아하니 학교에 가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집에선 아무도 다친 걸 몰라요. 만약에 누가 알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때리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이리 오너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고맙지만 싫어요. 왜? 지난번 일을 학교 애들이 다 알아서요. 하지만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자칫하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내 턱을 받쳐들었다. 지난 일은 있도록 하자. 너 차를 타본 적이 있니? 없어요. 그러면 내가 태워주마. 탈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 너가 정 창피하다면 학교에 조금 못 미쳐서 내려주마. 어떠냐?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고개만 조금 끄덕였다. 그러자 그는 나를 안아 차문을 열고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훨씬 낫지? 부드럽게 굴러가다가 가끔 출렁이는 차의 움직임이 기분 좋았다. 거기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니 저절로 환상이 떠올랐다. 프레드 톰슨의 망아지 달빛보다도 훨씬 부드럽고 좋았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눈을 떠보니 학교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난 깜짝 놀라 의자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몸을 숨겼다. 그리고 상기된 목소리로 외쳤다. 학교 오기 전에 내려준다 그랬잖아요. 생각을 바꿨다. 내 발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어. 파상풍에 걸릴지도 몰라. 난 이 근사하고 어려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안 가겠다고 떼를 써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차가 까지냐 거리로 접어들자 나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 같아 보이던데. 어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 그는 약방 앞에 차를 세우고 나를 안아 올렸다. 아다우트 루스 박사가 우리를 맞았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공장의 의사였고 아빠를 알고 있었다. 그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 너 파울로 바스콘셀로스네 아들 아니냐? 그렇지? 아빠는 일자리 구했니? 아빠가 실업자라는 사실을 포르투갈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대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말씀해 놓았대요. 그래.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 그는 상처에 감긴 헝겊을 풀려니 놀라서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울음이 나와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러자 포르투갈 사람이 재빨리 다가와 나를 뒤에서 잡아주었다. 박사와 포르투갈 사람이 하얀 시트가 깔린 진찰대 위에 나를 앉혔다. 박사가 수술 기구들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이 가슴을 내 등에 대고서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힘차고 따뜻하게 감싸주자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 치료가 끝나면 음료수랑 케이크를 사주마. 울지 않으면 영화배우 사진이 박힌 사탕도 사주마. 그 말에 있는 용기를 다 내었다. 눈물이 났지만 박사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박사가 상처를 꿰매고 파상풍 주사까지 놓았다. 토하고 싶었으나 그것마저도 참았다. 포르투갈 사람은 아픔을 조금이나마 나누려는 듯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리고 땀에 흠뻑 젖은 내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치료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를 차로 데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만족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게 약속한 것을 모두 사주었다. 그러나 나는 별 의욕이 없었다. 마치 발끝을 통해 내 정신이 모두 뽑힐 것 같았다. 이래가지고는 학교에 갈 수 없겠다 꼬마야. 자동차 안에서 나는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그의 팔을 쓰다듬었다.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마. 집에는 알아서 둘러대거라. 쉬는 시간에 다쳐서 선생님이 약방에 데려다 주셨다고 하든지. 나는 알았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넌 아주 용감한 사내야 꼬마야. 난 아픈 가운데서도 웃어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후 1967년 48살이 된 제제는 소설 말미에 자신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이 세상에 없는 그리운 포르투갈에게 편지를 쓰며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냐고. 자신은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다면서.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한 번쯤 읽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